이번 영상에서는 세전함 과학세상 물리학 1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통합하는 과정 17번째로 전반사와 광통신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될 내용은 여러 가지 전반사 현상, 그리고 이제 전반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전반사 프리즘, 다이아몬드, 빗물감지 와이퍼, 광섬유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통신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서 그 중에 이제 우리 전반사를 이용하는 게 광섬유잖아요. 그러니까 광섬유 그리고 광통신 시스템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을 하고요. 그러면 먼저 전반사와 광통신에서 이제 공부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를 전반사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사와 광통신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할 것들은 궁극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냐면 광섬유를 이용해서 통신을 해서 현재 우리가 이제 그 통신을 하는데 많은 부분들을 이 광통신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공부를 하고 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기다 그려놓은 그림은 뭐냐면 통신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놨어요. 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어떤 송신자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가서 수신자에다가 뭔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송신자를 트랜스미터라고 하고 수신자를 리시버라고 하는데, 뭔가를 전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음성, 그리고 이제 영상은 이제 그 동영상도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전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제 뭔가를 통해서 통신 회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수신자한테 가는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을 하면 여기 이제 스피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고,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에 해당되는 것들에 의해서 TV도 이제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에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거냐면, 이 음성이나 영상, 데이터 신호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이렇게 전송이 돼요. 전기 신호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성이라고 하는 게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뀌고,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뀌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진 신호로 전기 신호로 바뀌는 거죠. 이 전기 신호 바뀌는 것을 이제 송신자 측에서 수신자 측으로 가야 되는데, 뭐를 통해서 가냐, 물리적으로 뭐를 통해서 가냐면 통신 회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요. 근데 그 통신 회선이라고 하는 걸 나눠보면 무선이 있고 유선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죠? 무선이 있고 유선이 있는데, 이 무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돼 있다. 유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나눠보면 구리로 만들어진 이제 구리선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게 있고, 여기 이제 그 광섬유를 이용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구리선을 이용해서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류를 이용해서 이제 가는 거고, 광섬유를 통해서 가는 것은 이제 빛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빛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광섬유 통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의 아주 근간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굉장히 많이, 뭐 굉장히가 아니고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통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광통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광통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데는 광섬유가 필요하고, 그 광섬유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데는 물리적으로 전반사 현상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 전반사와 광통신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이러한 통신 시스템에 이제 광통신이라고 하는 걸 갖다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송신자 측에서 이제 통신 회선을 뭘로 사용하는 거냐면 광섬유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광섬유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빛으로 바꿔야 돼요. 그 빛으로 바꾸는 것은 LED라든가 레이저 다이오드 이런 건데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하고 이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세전환 과학세상의 재생 목록에 보면 물질과 전자기장,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하는 부분에 가서 레이저 다이오드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빛으로 와서 수신자 측에 온다고 한다면 빛을 뭘로 바꿔야 돼요?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빛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것이 포토다이오드, 광다이오드였고 그 광다이오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제는 과학세상의 재생 목록 똑같은 목록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통신 회선이 광섬유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광섬유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부를 보게 되면 유리로 만들어진 물질, 코어라고 하는 물질과 클래딩이라고 하는 물질, 코어라고 하는 물질이 그 굴절율이 크고요. 클래딩은 그보다 조금 작은 그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전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빛이 전송하는 길을 보면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면서 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전반사 현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전반사 현상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우리는 목표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광통신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전반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전반사를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몇 가지 정도 전반사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할 텐데 그것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물질이 있어요. N1과 N2가 있는데 얘들은 뭐 그 유리도 좋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은데 N1의 굴절율이 N2 굴절율보다 더 큰 값을 갖고 있다. 이 큰 값을 갖고 있을 때 밑에 있는 것으로부터 이제 빛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와 같이 수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빛이 다 빠져나가는데 비스듬하게 지금 두 번째처럼 비스듬하게 빠져나가면 뭐를 만족해요? 앞에서 공부한 스넬의 법칙을 만족하죠.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는 N2분의 N1이라고 하는 그런 스넬의 법칙을 만족하고 요 각도보다 더 크게 이렇게 세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서 빠져나갈 때 여기에 90도, 세타 즉 세타2가 90도가 될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계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계각, 크리티컬 앵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얘보다 임계각보다 더 크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그죠? 더 큰, 임계각보다 더 큰 그 각도로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이제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전반사라고 하는 것은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빛이 진행을 할 때 모든 빛이 다 들어오는 반사에서 들어오는 것을 전반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지금 여기서 살펴봤듯이 N1이라고 하는 굴절율이 N2라고 하는 굴절율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더 큰 굴절율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그쵸. 요 세타 C 크리티컬 앵글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들어가야 전반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임계각과 굴절율, 임계각하고 굴절율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각과 굴절율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스넬의 법칙을 생각을 해야 되죠.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두 번째 그림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는 N2분의 N1이라고 하는 것이 스넬의 법칙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세타 2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90도가 돼야 되죠. 그죠? 얘가 이제 90도가 될 때 우리는 세타 1을 뭐라고 해요? 임계각이라고 하니까 그 세타 1이라고 하는 임계각을 우리는 뭐라고 썼어요? 세타 C라고 썼죠. 그죠? 세타 C라고 썼으니까 사인 세타 C분의
사인 90도는 얼마냐면 1이죠. 그죠? 그러니까 n2분의 n1이 되는 거고, 얘를 이제 뒤집으면 사인 세타 c는 n1분의 n2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가 있다. 만약에 n2라고 하는 것이 공기라고 한다면 굴절률이 1이라고 하는 값이니까, 공기하고 여기 이제 다른 물질이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 C라고 하는 값이 n1분의 1이라고 하는, 이게 공기라고 한다면 그런 값을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임계각 사인 세타 C하고 굴절률하고의 관계들을 찾았어요. 여기 이제 공기일 때는 이렇게 찾고, 뭐 다른 물질이라고 한다면 n1분의 n2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다. 이것에 의해서 이제 임계각이 결정이 되고, 우리는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그 빛이 들어가야 전반사 조건을 만족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반사 현상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줄기를 따라 진행하는 빛의 전반사, 물줄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빛을 진행을 하면 이게 이제 광섬유의 근간이 되어 있던 그런 것들인데,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내려오게, 물줄기로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고, 여기다 빛을 쏘면 요 물과 공기 사이에 그 임계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전반사를 일으키니까 그걸 따라서 이렇게 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 얘를 이제 그 그린 레이저 빛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갖고 있고 잘 보일 수 있게 그린 레이저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그 가이딩 되는, 빛이 가이딩 되는, 전반사를 이용해서 가이딩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리관을 따라서 진행하는 빛의 전반사, 뭐 물을 따라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물과 유리는 이제 굴절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컵 받침에다가 여기 이제 유리로 되어 있는 잔인데, 거기다가 레이저를 이렇게 쏘게 되면 그 레이저 빛이 이렇게 가이딩 되는, 도파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에 비쳐 보이는 사람, 그래서 우리 수영장에서 보게 되면 수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일정한 각도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상이 이것과 같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 일정한 각도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는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방향에서는 두 사람이 이렇게 비쳐 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넬의 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스넬의 법칙에서 스넬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이제 물이라고 합시다. 여기 물이 있고 여기에 공기가 있으면, 우리 이와 같이 이 물에서 공기로 가는 모가, 여기 임계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임계각보다 작은 데는 밖에서 빛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잘 보세요. 임계각이 여기 있고 여기에 임계각이 있는데, 임계각보다 더 작은 각도에서는 이와 같이 꺾이니까 밖에 굴절되는, 그래서 밖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빛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데서는 여기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스넬의 창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이제 그 공기라고 한다면, 그 임계각이 얼마 정도 되냐면 48.8도, 여기에서 48.8도, 그리고 여기서 또 48.8도니까 97.6도 해야 되겠죠. 97.6도 안으로 들어온 그것들은 밖에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큰 각도, 요 더 큰 각도에서는 빛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게 좀 깜깜해지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스넬의 창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스넬의 창을 이용해서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꽤 멋있는 사진이 되는데, 이와 같은 사진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진이라고 하는 게, 물속에서, 여기 눈이 여기 있잖아요. 물속에서 카메라를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비추게 되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환한 부분들은 스넬의 창, 그 안에 있는, 밖에서 빛이 들어오는, 아까 48.8도에서 97.6도 안에 있는 그런 거에 의해서 빛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가운데는 빛이 들어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바깥은 빛이 안 들어오니까 깜깜한 것처럼 돼 있어서 이와 같이 이런
굉장히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 안에다가 이제 뭐 여기 우리가 원하는 것들 잠수부를 갖다 놓을 수 있고 산호초를 갖다 놔서 찍으면 우리가 그 원하는 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물론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 카메라는 광각 렌즈를 써야, 와이드 앵글 렌즈를 써야 이제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스넬의 창이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빗물 감지 와이퍼 원리가 그렇다. 우리 뭐 자동차의 그 와이퍼라고 하는 것을 수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비가 오면 비 오는 양에 따라서 그 와이퍼의 횟수도 할 수 있고, 그냥 놔두면 비가 오면 이제 와이퍼가 작동하고 오지 않으면 멈추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전반사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LED 빛을 이렇게 쏘는 게 LED잖아요. LED에 있고, 이거 포토 다이오드. 그래서 빛을 쏴가지고 뭐 윈드실드가 이제 자동차 앞에 유리죠. 그 유리에 의해서 일정한 각도로 쏘게 되면 전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사를 일으켜서 포토 다이오드로 다 들어오게 만든다. 평소에 비가 안 온다고 한다면, 햇비가 떴잖아요. 안 온다고 한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만, 만약에 이제 비가 온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윈드실드에 유리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서, 물방울이 맺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가서 여기에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빛이 전반사를 안 일으키고 빠져나가면 여기에 받는 양이 작아지겠죠. 물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포토 다이오드에 받는 빛의 양이 작아지니까,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그 비가 많이 오면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들고, 조금 오면 천천히 움직이고, 이제 안 오면 아예 이제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빗물 감지 와이퍼를 만들 수가 있다. 지금 이제 자동차에 적용되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자, 오늘 공부한 것들은 전반사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했고, 그 전반사의 현상,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런 전반사를 이용해서 광섬유통신, 광통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전반사를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중에 이제 전반사 프리즘, 다이아몬드, 빗물 감지 와이퍼, 광섬유가 이제 포함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반사 이용해서 직각 프리즘, 아까 얘기했듯이 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전반사 프리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직각 프리즘, 포로 프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프리즘들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리, 여기 이제 이 그림처럼 유리, 글래스하고 공기 층에 이렇게 경계선이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스넬의 법칙을 가지면 임계각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굴절 유리가 약 1.5 정도 돼요. 그래서 스넬의 법칙을 만족하면 여기 빠져나가는 그 각도가 90도일 때 들어가는 인시던트 앵글, 요 들어가는 입사각이 크리티컬 앵글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임계각이 약 42도 정도 돼요.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이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들어가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뭘 만든다? 직각 프리즘을 만든다, 그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리로 되어 있는 이런 이등변 직각삼각형이네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와 같이 그 빛을 쏘면 여기에 어때요? 임계각이 몇 도라 그랬죠? 아까 42도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45도로 들어가니까 뭐가?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빛이 다 이렇게 반사를 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직각 프리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반사 프리즘을 이용해서 뭘 하고 있어요? 빛의 경로를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경로를 바꿀 때 이런 직각 프리즘들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많이 광학 부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프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직각 프리즘을 갖다 놓고 빛을 여기서 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45도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변에서 다 전반사를 하고, 또 이 변에서 전반사를 하니까 들어갔던 빛이 뒤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야, 그 빛
빛의 경로를 바꾸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게 직각 프리즘 만들지 않아도 거울로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전반사 프리즘, 직각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의 경로를 바꾸는 거하고 거울을 이용해서 바꾸는 것들이 어떤 차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광학 부품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면 전반사 프리즘을 사용한다 했으니까 굉장히 정밀한 광학 부품에서 사용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생각했던 직각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의 경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거울을 이용해서 바꾼다고 한다면 거울에 여기에 코팅 면이 있어요. 이게 거울이죠. 거울이고 여기에 이제 유리가 되어 있는데 유리에 코팅 면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깊이가 있는 거죠. 거울의 두께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갔던 빛이 거기 한 점에서만 반사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도 반사를 하고 이쪽에서도 반사하니까 엄격하게 보면 상이 두 개가 맺힐 수도 있고 빛의 세기가 약하게 될 수도 있는, 강하고 약한 두 개의 빛이 나온다고 하는, 이 빛의 다발이 굵어진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울을 이용해서 빛의 경로를 바꾸는 것은 조금 러프하게 대충 할 수 있는 거고, 정밀하게 할 때는 이런 직각 프리즘을 이용한다. 그래서 경로를 바꾸더라도 직각 프리즘을 이용하는 거하고 거울을 이용하는 것들이 어떤 점이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직각 프리즘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상을 F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비춰서 나오게 되면 거꾸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직각 프리즘을 이용하면 이와 같이 두 개의 직각 프리즘을 이용한 거네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상을 뒤집기도 하고 또 이렇게 들어가서 상을 옆으로 이렇게 뒤집기도 하는 그런 것들, 우리 자유자재로 이렇게 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망원경이 있죠. 그죠?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이제 눈을 이렇게 갖다 대고 여기 멀리에 있는 물체를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안에 이렇게 상을 이렇게 와서 여기에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 때 여기에 포로 프리즘이라고 하는 게 직각 프리즘이고, 그런데 이렇게 직각 프리즘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광학에서 직각 프리즘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광학 장비라고 하는 게 고가인 것들이에요. 그런 고가인 것들이 꼭 직각 프리즘뿐만 아니고 다른 부품들도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가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잔망경, 요거 이제 물속에서 밖에를 이렇게 보는 거를 우리 잔망경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안에서 눈을 들고 여기 밖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밖에 있는 상이 여기 안에서 들여다보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거꾸로도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거꾸로도 볼 수 있고, 똑같은 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려고 한다면 직각 프리즘을 갖다 놓고 여기다 직각 프리즘을 갖다 놓고 빛을 쏘이면 될 수 있다. 그래서 잔망경의 원리가 그런 것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빛에다 놓고 보면 번쩍번쩍하고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에 보석으로 사용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세공한다고 얘기를 해요.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려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는 굴절률이 2.43 정도 되고, 그거를 스넬의 법칙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인계각이 24.3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이아몬드에서 빛이 전체 다 나오려면 그 반사하는 각 면에서 각도가 임계각보다 더 큰, 즉 24.3도보다 더 큰 각도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이아몬드를 세공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밑에다 놨는데,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곳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좀 뾰족하게 길게 이렇게 커팅을 한 거고, 가운데에 있는 곳은 이렇게 좀 얇게 커팅을 한 거고, 이제 다이아몬드가 제대로 동작하게 만든 것은 세 번째 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빛을 쪼이면 지금 이게 반사하는 면들이 여러 개의 면들이 있잖아요. 그 면에서 반사를 해서 지금 인계각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가요. 그러면 밖으로
들어갔던 쪽으로 빠져나와야, 빛이 들어갔던 쪽으로 빠져나와야 사람들 눈에 화려하게 보일 텐데 보이지 않죠. 세공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얇게 해보니까 얇게 해도 어떤 면에선가 이렇게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적당한 각도로 이것들을 세공을 하게 되면 각 면에 맞을 때 어떤 면에 맞더라도 다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즉 전반사를 일으켜서 하기 때문에 여기처럼 24.3도보다 크므로 모두 전반사 하면 여기 들어갔던 빛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보인다. 특히 여기서 이제 햇빛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햇빛은 여러 개의 파장을 갖고 있는데 그 각각의 파장이 다이아몬드에 만났을 때 굴절률이 달라지니까, 그 굴절률이 달라지면 꺾이는 각도가 이제 굴절이 달라지는 거니까 꺾이는 각도가 달라지면 빛들이, 여러 개의 빛들이 한 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잠깐 보여줬었는데, 자동차의 빗물 감지 와이퍼. 요즘 자동차에는 이제 그 와이퍼를 수동으로 놓지 않고 자동으로 놓으면, 해가 떴을 때 비가 오면, 그리고 특히 비가 많이 오면 그 와이퍼의 동작 속도가 더 빨라지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둔 거냐면, 여기가 자동차 앞 유리면이고, 윈드실드 앞 유리면이고, 거기다 이와 같은 부품을 갖다 놓으면 LED로서 여기다 빛을 이렇게 쏘면 여기 각도에 따라서 전반사를 이렇게 일으켜서, 여기 전반사를 이렇게 일으켜서 포토 다이오드로, 광 다이오드로 들어오게 만든다. 그러면 빛이 전반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는 것은 그 다 반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LED에서 나왔던 빛들이 광 다이오드로 거의 다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비가 오면 윈드실드에 이같이 물방울이 이렇게 맺히면 물방울로 빠져나가는,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빠져나가는 일부 빛들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LED에서 나왔던 빛들이 이와 같이 가면서 여기 일부가 빠져나가니까 더 약하게 되겠죠. 그럼 포토다이오드에서 받은 빛의 양이, 여기 그 비가 안 올 때 받았던 빛의 양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고 있구나 해서 윈드실드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포토다이오드에 들어오는 광양이 더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해서 더 빠른 속도로 와이퍼를 동작시키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동차의 빗물 감지 와이퍼가 전반사 조건을 이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사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들이 광섬유가 있는데, 우리 광통신을 따로 이제 한번 공부를 할 예정이지만, 한번 잠깐 보면 이와 같이 정보를 이렇게 송신자 측에서, 트랜스미터에서 수신자 측으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정보를 전달할 때 무선, 유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를 광섬유로 이렇게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보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빛으로 바꿔야 돼요. 그 빛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요 빛으로 이제 전송되어 온 것을 이제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포토 디텍터, 광 다이오드, 포토 다이오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빛으로 바꾸게 된다. 그 중간 과정에서 광섬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듯이 광섬유라고 하는 것이 정보를 이렇게 빛을 전달하는데, 그 빛을 전달하는 원리 자체가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광섬유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코어하고 클레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코어 쪽에 굴절률이 더 크고 클레딩 쪽의 굴절률이 조금 작아서, 그것들의 굴절률의 차이들은 우리가 이제 광섬유를 더 공부를 하면 단일 모드, 다중 모드 이런 거에 의해서 얘들이 이제 조절이 가능한데, 크기에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코어층이 굴절률이 크고 클레딩층이 굴절률이 작아서 임계각을 이제 만들 수 있고, 그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들어가면 이렇게 전반사를 일으켜서 여기에 들어왔던 빛들이 클레딩 층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 코어층을 따라서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져서 우리가 그 통신 시스템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전반사를 이용해서 광섬유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 광섬유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가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코어층이고요. 코어 바깥층이 클레딩층. 여기도 유리로 되어 있고 여기도 유리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 우리는
단일 모드일 경우에는 얘가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 얘가 클래딩이 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플라스틱 옵티컬 파이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크기가 조금 더 크지만 그렇게 그래도 굉장히 기계적으로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한 것들을 기계적인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코팅층을 만들고 완충층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강하게 만든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전반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의 코어하고 클래딩의 성질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코어하고 클래딩이 있는데, 굴절률이 이제 물론 이제 이거를 단일 모드, 다중 모드 그리고 뭐 이에 따라서 굴절률 차이가 다른데, 우리 여기서는 한번 예를 들어서 약 1.4475, 클래딩층이 더 굴절률이 작다 그랬죠. 1.4440. 그러니까 얼마예요? 굉장히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냐면 임계각이 결정이 되고, 그 임계각이 결정이 되면 그 빛이 코어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빛의 각도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것에 의해서 그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하게 되면 이 코어층을 따라서 뭐가 전반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멀리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코어층이 그 굴절률이 크니까 빛의 속력이 조금 느리고 클래딩층이 좀 빠르다 하는 것들은 뭐 우리 물리적인 현상이고요. 재질은 순도가 높은 유리를 사용하고 유리나 합성 수지를 이용해서 이 굴절률을 맞춰줘서 만드는 거다. 뭐 우리 꼭 이 값이 아니고 그 광섬유를 만드는 목적, 그리고 광섬유의 뭐 단일 모드, 다중 모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 값들은 다 우리가 디자인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광섬유를 이용해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뭐 우리 그 장식품 이런 거에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데 하고, 얘들은 어떤 것들이 연결, 오디오나 비디오에서 광섬유를 이용해서 그런 신호를 전송하게 되면 뭐가 구리로 만든 것들은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만 얘들은 전자파의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전송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광섬유를 다발로 만들어서 케이블로 만들어서 여기 이제 광섬유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섬유를 이용하는 것 중에 이제 내시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내시경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의료용 내시경 같은 경우 환자를 이렇게 해서 광섬유하고 여기에 광섬유하고 소형 카메라로 이루어진 가늘고 긴 내시경 튜브를 만들어서 몸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내부 장기를 직접 관찰해서 이렇게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판매하고 있는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인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 작업을 할 수 힘든, 작업하기 힘든 곳을 직접 안을 들여다보거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기계 내부나 그리고 배관 속을 관찰하는데 이런 산업용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광섬유 장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떤 빛 축제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광섬유예요. 이 빛을 이제 자르면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거고, 이게 이제 멀리까지 보낸다고 한다면 밖에 빛이 보이는 것은 그게 이제 손실이기 때문에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는 광섬유 장식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끝을 커팅을 하면 빛을 쏘았을 때 여기서 빛이 나와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여기다 화분 같은 것처럼 빛 화분이네요. 빛 화분. 이렇게 생긴 것들을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서 빛을 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채광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직접 받지 못하는 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햇빛을 받아서 거기다가 그 햇빛을 전송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건물 같은 데 사용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두운 곳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태양빛을 전송하는 데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여기다가 이제 렌즈 같은 걸 놓고 여기에 이제 광섬유가 이렇게 있는데, 이 광섬유가 우리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굵은 플라스틱 옵티컬 파이버를 갖다 놓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보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태양이 오는 곳을 쫓아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와 같이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햇빛이 가는 거에 따라서 트래킹을 하면서 이렇게 햇빛의 양을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오토 트래킹 시스템을 동원을 해서 여기 이제 플라스틱 옵티컬 파이버로 직광을 해서 원하는 곳에 보낼 수가 있게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본 것은 뭐냐면 전반사를 이용해서 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제일 처음에 뭐 했어요? 직각 프리즘이라고 하는 걸 했고, 그런 직각 프리즘,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커팅하는 거,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빗물 감지 센서, 그리고 이제 광섬유라고 하는 거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그 광섬유를 이용해서 통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본 것처럼 내시경, 광섬유 장식품, 자연채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광통신 시스템의 원리, 그리고 이제 광통신 시스템이 이제 동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거기에 이제 주되게 광섬유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동작을 할 때 뭐 파장 분할 다중화력 시스템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섬유에 발달된 그런 내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1841년 진 다니엘 콜라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도 이런 그림을 봤었죠. 이렇게 물줄기, 워터젯이요. 워터젯의 물줄기를 따라서 라이트가 빛이 이제 가이딩 되는 그런 실험들을 1841년에 수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1970년대에 들어서 이제 광섬유가 개발되어 있는데 카오 박사 등이 개발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기사예요. 뭐냐면 광섬유의 도입은 통신 네트워크에 이제 혁명적이다 하는 거고, 그 혁명적이라는 내용이 앞에서 설명한 거고 이제 똑같은 건데, 로우 트랜스미션 로스라고 하는 것은 낮은 전송 속도가 되는데, 낮은 전송 속도이면 멀리까지 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라지 밴드위스 캐퍼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전송 용량, 그러니까 그 비트레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혁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에 로우 트랜스미션 로스라고 되어 있지만 얼마 정도 됐냐면 20dB per 킬로미터 정도 됐어요. 뭐 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은 3데시벨, 3dB per 킬로미터라고 한다면 1km를 가는데 들어간 파워의 반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데시벨이라고 한다면 뭐 3데시벨마다 반으로 주니까 6데시벨이면 4분의 1로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로스가 큰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개설을 해서 지금은 0.18dB per 킬로미터 이런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0.18dB per 킬로미터라고 한다면 그 3데시벨에 비해서는 3데시벨 나누기 0.18을 하면 약 17 정도 돼요. 이 얘기는 뭐를 얘기하냐면 들어간 파워의 반이 되기 위해서는 17km 정도 가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뭐에 이제 따라서 달라지는 거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 다이오드의 파워하고, 그리고 이제 포토 다이오드가 얼마나 센싱을 잘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값들은 뭐 하나 단일 채널로 중계기 없이 멀리까지 가는 것이 수백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단일 채널 광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통신 시스템이 하나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송신기 측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수신기 측입니다. 이 송신기와 수신기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냐면, 전송 선로,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이 전송 선로죠. 무선 통신, 유선 통신, 그 중에서도 이제 유선 통신 중에서도 뭐 구리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옵티컬 파이버, 광섬유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이제 송신기 측에서 이와 같이 디지털로 되어 있는 전기적인 신호가 들어오면 그 전기적인 신호를 뭘로 바꿔야 돼요? 광으로 바꿔야 되죠. 그 광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LED나 레이저 다이오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레이저 다이오드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레이저 용량이죠. 빠른 속도라고 하는 게 이제 전송 용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와 같이 레이저 다이오드를 가지고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섬유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와 같이 코어와 클레딩으로 되어 있고, 코어층을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면서 멀리까지 갈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나 전송 손실이 작으냐, 작은 거에 따라서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전송이 돼서 이제 포토 디텍터에 이렇게 전송이 돼서 빛이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뭐예요? 데이터, 영상, 음성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광통신 시스템은 매우 빠른 전송 속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 매우 빠른 전송 속도가 얼마 정도 되냐면 단일 채널로 수십 기가bps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수십 기가bps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광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 1초에 뭐 수십 기가bps라면 10에 10승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스위치로 켰다 켰다 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밑에 있는 것처럼 일렉트로 옵틱 모듈레이터라고 해서 광전 효과를 이용한 변조기를 이용하게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10기가bps라고 해서 10기가bps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바이어스를 걸고 오른쪽에다 바이어스를 걸고 여기에 라디오 프리퀀시, 우리가 라디오 프리퀀시가 굉장히 그 주파수가 높은 거죠. 여기다가 이제 이와 같은 디지털 시그널에 라디오 프리퀀시를 걸게 되면 얘가 이제 스위칭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게 이제 이런 일렉트로 옵틱 모듈레이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중화 채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어떤 그 통신 시스템을 다중화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자르는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TDM, 그리고 이제 그 주파수를 나누는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그 주파수 다중화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광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특이하게 파장 분할 다중화 광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굉장히 데이터의 그 속도를 또 용량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이제 빛이 여기 들어와요. 광섬유가 여기 있잖아요. 광섬유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을 파장, 여기 람다 1부터 람다 2, 람다 3, 람다 n까지 있는데 n개만큼의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을, 각각의 파장을 여기서 멀티플렉싱, 다중화기를 통해서 광섬유에 하나로 여러 개의 신호를 하나로 이렇게 전송을 해서 이제 멀리까지 전송하는 거죠. 멀리까지 전송하다가 보면 이 광섬유의 전송 손실에 따라서 뭐 수백 킬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보통은 수백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는데 잘 만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신호가 약해지잖아요. 신호가 약해지면 우리가 그걸 이제 그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그거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크게 만드는데 우리는 중계기라고 하는 역할을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중계기 대신에 광을 직접 증폭하는 게 광통신 시스템의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옵티컬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있어서 얘가 광 증폭기, 조금 있다가 이거의 구조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파장, 여러 개의 파장을 갖고 있는 것들이 단일 전송 선로를 통해서 가다가 이제 중간에 가다가 뭐 어떤 것들은 이제 중간에 신호가 내려야 되잖아요. 버스를 타고 내리듯이. 그래서 드랍 람다 3, 람다 3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내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를 받는 거고, 그거 받고 이제 여기서 또 데이터를 올린다고 한다면 람다 3 프라임 이렇게 이제 애드를 하게 되면 그 신호가 또 이렇게 전송이 된다. 뭐 중간에 또 이제 뭐예요? 신호가 약해지면 또 옵티컬 앰플리파이어를 갖다 놓고 이렇게 전송을 해서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오게 되면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개의 파장을 가진 신호가 들어왔는데, 이제 그 여러 개의 신호를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그 디멀티플렉스, 역다중화기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의 채널로 온 것을 여러 걸로 이렇게 나눈다. 여기 이제 앞에서 생각했던 거에 거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n개만큼의 신호가 와서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생각을 하면 뭐 다른 거는 마찬가지겠죠. 이거를 이제 람다 1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필터를 갖다 놓고, 그거를 이제 포토 디텍터를 갖다 놓고 하면 뭘로 바뀌냐면 전기적인 신호로 바뀐다.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면 이제는 여기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신호가 작으면 크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일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일제로 상태를 어떤 기준치를 통해서 그 기준치보다 크면 1이라고 하고 기준치보다 작으면 제로라고 하는, 그래서 스레시홀드를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디지털 신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장 분할 다중화 광통신 시스템은 단일 채널로, 예를 들어서 10기가 앞에서 봤던 변조기가 10기가bps니까 10기가bps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 이 채널 개수가 32개라고 한다면 10기가 곱하기
32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320기가가 되는 거고, 그렇게 기술 수준이 이제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수 테라 bps까지 전송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중화기, 파장 분할 다중화기하고 역다중화기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거하고, 광증폭기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한번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 분할 다중화기, 웨이브랭스 디비전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WDM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 이제 다 와서는 도착지에 오게 되면 웨이브랭스 디비전 디멀티플렉스 역다중화기가 있는데, 그거의 역할이 여기 이제 빨간 네모 박스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웨이브랭스 디비전 멀티플렉싱 WDM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멀티플렉싱 여기 다중화기 쪽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역다중화기 쪽에서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색깔이 있잖아요. 보라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그린이 있고 이제 레드가 이렇게 있는데, 요 네 개, 뭐 아까는 32개라고 한다면 요 파장들이, 물론 이제 광통신에서 쓰는 이런 파장들은 가시광선이 아니에요. 그죠? 적외선 영역인데, 여기서는 우리 설명하기 위해서 가시광선 영역의 신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에서는 여러 개의 신호가 들어와서 하나로 가는 그런 다중화 방식을 했고, 역다중화기는 하나로 온 거가 이렇게 나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얘를 얼마나 이렇게 잘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신호들을 전송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뭐 가시광선에서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거에 프리즘, 하나가 와서 프리즘으로 이렇게 빛이, 태양광이 와서 그 프리즘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분광 현상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생각할 소자가 옵티컬 앰플리파이어, 광증폭기인데, 뭐 우리가 신호가 미약해지면 그걸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크게 만드는 것은 전기적으로는 이제 증폭을 하는 건데, 지금 광을 이렇게 오다가 증폭을 전기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광을 그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광 다이오드가 있어야 되고, 포토 다이오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전기적인 신호를 광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여기 레이저 다이오드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광 증폭기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돼서, 그러니까 광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지 않고 직접 광을 증폭하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광통신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광증폭기를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레이저하고 이제 비슷한 원리인데, 여기 왼편에 작은 신호가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점점 오다가 작아진 거죠. 얘를 이제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그 도핑된 파이버를, 광섬유를 갖다 놓으면 펌핑, 레이저에서도 펌핑 됐잖아요. 레이저 다이오드. 앞에서 우리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생각을 할 때, 펌핑을 하게 되면 이 낮은 에너지 중에서 높은 에너지 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에 레이저의 LASER의 A자가 앰플리파이잖아요.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하니까 그 빛을 증폭해서 이렇게 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광증폭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그 파장 분할 다중화 광통신 시스템은 이와 같이, 그 파장 분할 다중화기와 역다중화기, 그 광증폭기, 그 광섬유, 뭐 그리고 나서는 단일체를 생각했던 그런 소자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큰 전송 속도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 대용량으로 할 수 있어서 수 테라비피에스까지 우리는 전송할 수 있는 것을 현재 기술 수주로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전환 과학세상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통합하는 과정 17번째로 전반사와 광통신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여러 가지 전반사 현상, 전반사 이용, 광통신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통합한 내용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에 나오는 영상들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